이번에는 형사소송법 의라든가 기타 등등 거기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책 있는 것은 이론이죠, 그죠? 이론에 있는 게 어떻게 되었는데 여기를 보면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및 독립과 관련해 가지고 정의로운 형사소송법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냐면은 제가 이제 2020년 9월에 쓴 논문에서 그 여기에 이제 형사소송법 입문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상황을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형사소송법을 한번 고민해보면 어떻겠느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죠, 그죠? 누군가 선거판에서 상대편 후보에게 부정적 의미로 한글을 바탕으로 한문을 섞어가지고 백년지 대계 견자를 써놨죠. 진짜 백년지 대계를 잡는 날이 온다. 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부정적 사회 현상이 발생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적 방법론으로 이제 교육을 언급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교육을 잘못받아서 그렇다. 아니면 이게 뭐냐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사이버 범죄 같은 경우에 피싱 같은 거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돼요? 또는 이제 불법 다운로드 해가지고 막 갑자기 막 법무법인에서 막 합의 안 하면은 고발한다고 하거나 막 하는 수가 있죠. 그럼 막 초등학생들한테 막 날라와요. 그 학부모들이 보통 편지 뜯어보죠. 애들한테 온 거는. 보니까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막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교육부에서도 막 사이버 교육을 초중고에서 강화하고 그리고 또 대학교에서도 사이버 윤리 교육을 이제 강제로 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예방 교육 차원에서 그렇죠. 모르고 당하는 거하고 알고 회피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래도 뭐 걸리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럼 다시 재교육해야지 뭐.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하루는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 혹은 정치적 독립에 있는데 정치적 중립 정권이 훼손 시민사회가 개혁 주체돼야 또는 이제 형사소송법 밖에 검찰 정치적 중립 방안 마련돼야 나아가 이제 법무 검찰 개혁위원회는 2020년 7월에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 지휘권을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는 내용의 공고안을 발표했다. 고검장이 수사 지휘권을 갖게 되면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대상 역시 검찰총장이 아닌 고검장이 된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고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보다 일선 고검장이 장관의 지휘나 입김에도 취약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는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기는 한 것인가? 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검찰개혁의 요체는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입니다. 전국 검사들의 신망을 얻는 검찰총장도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데 임기나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고검장들한테 정치적 역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기대하기는 더 어렵다. 그래서 이제 검찰총장의 권한의 분산은 결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더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 해가지고 이제 그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시각에서도 이제 만약 정치가를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임명해가지고 고검장에 대하여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죠? 왜냐하면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이 임명한 같은 편 정치관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경우 입법부에서 절대 다수당인 집권 여당의 건사를 이용해가지고 사법부의 구체적 수사지휘권까지 행사한다는 것은
사건 분류의 원칙에 반하는 변칙적 상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시각은 참여연대와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도 전날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안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는 것과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이에 이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마저 관철되면은 집권 세력이 국가 수사기관 모두를 확실히 장악하는 결과를 나올 수 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2년 임기제와 더불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임명 방식을 여야 합의 추천 등으로 바뀌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권력기관 개편은 어느 정권이 들었더라도 권력이 수사, 정보기관을 사유하지 못하도록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대원칙으로 삼으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한 도구로 쓰이게 하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이제 민주시민을 위한 순수 이론적 교육의 차원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추구하는 정의로운 형사소송법의 교육 등을 살펴 부족한 점을 나름대로 고려해서 이제 발전 방향을 찾는 데 있다. 그래서 이제 제1절 이제 형사소송과 형사절차 및 형사소송법 기타 등등 하면서 이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요것을 이제 배울 건데 일단은 이게 이제 형사소송법 체계 제1편 형사소송법의 개혁 해가지고 제1장부터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사소송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재가 이것이 있는데 2013년도 편인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법이 많이 개정이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최신으로 발간한 책이 있으면은 그 책을 보는 게 무난합니다. 자, 옛날에 제가 출판한 책의 표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점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제1편 형사소송법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제1장의 형사소송법의 제2장의 형사소송법의 성격 및 법원, 그 다음에 제3장의 형사소송법의 목적 및 역사, 제4장의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5장 형사소송법의 구성과 적용 범위, 제6장 소송 절차의 기본 이론, 제7장 결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자, 제1장 형사소송법의 의 제1절 형사소송과 형사절차 및 형사소송법, 이런 이제 개념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형사법에 속하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해가지고 형사소송법은 형법과 함께 형사법에 속한다 해가지고 형사법 안에는 형법 플러스 형사소송법이 들어간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형법을 구체적으로 적용, 실현하기 위한 형사 절차를 규율하는 국가의 법체계,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을 말하는 이제 형사법은 일반적으로 첫째 형벌의 조건과 내용에 관한 법으로 형사실체법하고,
그 다음에 형벌권 행사의 절차에 관한 법인 형사 절차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 실제법과 형사 절차법으로 구분한다는 내용이고, 자, 형법은 이론에 관한 거죠, 그죠? 형사 실체법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은 실무상 형사 절차법에 해당하는 내용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면 됩니다. 형사 절차라는 것은 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그 절차입니다. 보통은 이제 흔히 말하기를 보통 형사소송법과 형법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비유를 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두 개의 법률 체계이면서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시각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죠? 뭐 혼자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 나 홀로. 그렇지만 이제 부부 이뤄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제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어느 게 더 일반적이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법 없는 형법은 공허하다 또는 망원경의 두 개의 렌즈 이런 표현도 가능하고 칼날과 칼자루 이와 유사하게 형사소송이 없는 형법은 칼이 없는 칼자루와 같고 형법이 없는 형사소송은 칼자루 없는 칼과 같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떨어져 있으면은 뭔가 부족해서 의미가 없게 되거나 굉장히 이제 뭐 이론 구성에 있어서라든가 실무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나아가서 이제 범죄 예방과 진압 및 퇴치 등을 위한 효과적 형사법 연구 혹은 형사법 영역에서의 법정책에 주력하는 것을 현교의 형사정책적 연구라고 할 수 있고, 현재에 있어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이자 동시에 상호 보존적 관계에 있다.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만큼은 이제 이게 개념적인 할적에 둘이를 분리해서 이야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죠? 형사소송법의 개념 정의. 형사소송법이란 1954년 시각에서 봤을 경우에 최대교 교수는 형사소송적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률체계. 그 다음에 이제 서일교 교수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전 과정을 형사소송이라 하고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 기타 등등에서 뭐 거의 비슷하게 이제 써놨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규정을 했고, 자, 1994년 이후의 시각에서 형사소송법을 자, 형사 절차, 실체 형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절차인 것을 정하는 국가법 체계, 오경식 교수가 그렇고 기타 등등 여기 형사 절차를 규정하는 국가적 법률 체계, 즉 형법을 적용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 체계를 말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형사소송법을 강의에 형사소송 절차를 규정하는 국가적 법률 체계, 즉 형법을 적용 및 실현하기 위한 형사 절차를 규정한 국가의 법률 체계로 규정하고자 한다. 해가지고 광해 형사소송법은 형사 절차법과 같은 영역이다라는 전제하에 출발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상호우선적인 관계 혹은 보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자 합니다. 자, 강의의 이제 형사소송법과 형사절차법은 같은 영역이다. 그래서 이제 영미법과 독일법에서 이제 말할 적에 이제 용어가 법의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독일에서 보면은 스트라포 프로세스 렉트 해가지고 형사소송법 또는 스트라포 파렌스 렉트 형사절차법 이런 식으로 이제 제 표지에 제목이 나와 있어요, 대부분. 근데 이게 좀
좁은 의미, 저거는 좀 넓은 의미,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모두 형사소송의 형태를 지니기에 형사소송법과 형사절차법은 같은 의미라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사실 뭐 이 책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비슷비슷하려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모 교수는 형사소송은 형사 절차의 일부, 교문 절차에서는 소송이라 볼 수 없고 단지 형사 절차라고 할 뿐이다. 다만 형사 절차는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기소에서 재판 확정까지 뿐만 아니라 그 전 절차의 수사 절차, 후 절차의 재판 집행 절차까지 의미하며 형사소송법은 이들까지 규정하고 있다 해가지고 그 범위를 좀 구체적으로 나누기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소송이라는 것은 구체적 사건에서 유죄, 무죄 등의 실체 법률 관계를 확정짓기 위한 절차다. 형사소송은 휴교의 공판 절차만 의미하지만은 강의로 수사 절차, 공판 절차, 형집행 절차까지를 포함한다. 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 대학원 때 담당 교수였던 이제 백형구 교수는 이 수사의 개시, 공소 제기 전까지를 수사 절차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판 절차를 공소 제기 시부터 유무죄 판결까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재판의 집행 절차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형사 절차를 수사 및 공소 제기 전까지의 절차 단계, 그 다음에 공소 제기 및 공판 개시 전 절차의 단계, 공판 절차의 단계 및 재판 집행의 절차 단계로 이제 구분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독일 경우에는 형사 절차를 볼 적에 대상자를 수사 절차에서는 베슐리트라 해가지고 이제 피의자라는 말을 올렸어요. 그 다음에 공소 제기부터 공판 기일 개정 전에는 이제 그 형사 피고인 개념용으로 해가지고 안게슐리트. 그 다음에 이제 공판기일 개정 후에 피고인 안게클라테. 및 이제 형 집행 단계에서는 범죄라 해가지고 페어브레크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일하고 대충 물추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제 4단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절 형식적 혹은 실질적 의의 형사소송법 해가지고 용어상 형사소송법은 형식적 의의 형사소송법과 실질적 의의 형사소송법으로 나눌 수가 있다. 뭐 책을 보면은 형식적 의의 형사소송 또는 실질적 의의 형사소송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어쨌든 혼용하고자 한다. 왜냐면은 이게 책마다 뭐 동일한 의미로 이제 의미냐 의의냐 이걸 바꾸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런 거 아니고 따져봤자 답이 안 나오죠,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형식적 의, 실질적 의. 예. 저는 이제 형식적 의로 쓰겠습니다. 의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자, 형식적 의의 형사소송법. 첫째, 형사소송법으로 불려 공포 실시하고 있는 법률을 말하게 된다. 그러니까 형사소송 법전을 말하는 거죠. 1954년에 제정된 겁니다. 두 번째로 실질적 의의 형사소송법이 아닌 과태료, 비용배상 등의 규정들을 포함한다. 과태료도 비용배상도 포함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955년 저서에 의하면 형사소송 법정은 실질적 의의 형사소송법 전부를 망라하지 못하는 동시에 실질적 의의 형사소송법에 속하지 아니하는 규정도 포함한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렇게 두 가지 것이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 의의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실질적 의의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령 및 기타 법령의 명칭 이하에도 불구하고 형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체계의 전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0년 기준으로
이제 조직에 관한 법률로 보면은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변호사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쭉 나오죠. 경찰관 직무집행법,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왜냐면은 여기 시험에 나오니까 언급을 한 거라요. 자, 특별 절차에 관한 법률, 소년법. 그 다음에 적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군사보건법, 그 다음에 조세목적법.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송 비용에 관한 법률에는 형사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기타 형사보상의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뭐 형의 집행의 수용자의 효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사면법, 그 다음에 이제 주한 미국 간섭법 해가지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다. 일명 이제 한미 행정협정 있죠. 그런 것도 이제 연결된다. 되게 길죠 이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미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특정의 실시에 따른 간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이것도 이제 그렇게 관계되고, 그 다음에 간세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요게 뭐에 해당된다? 자, 실질적 의의 형사소송법에 들어간다. 자, 여기 보면은 실질적 의의 형사소송법은 규율 대상을 기준으로 협의의 형사소송법과 강의 형사소송법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한다. 통상 이제 후자, 그러니까 광의 형사소송법을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자, 협의의 형사소송 혹은 협의의 형사소송법. 협의의 형사소송이라는 것은 검사에 의한 공소의 제기부터 재판의 확정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로 일명 공판 절차를 말하게 된다. 공판 절차. 위와 관련하여 규정된 법을 협의의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강의의 형사소송 혹은 강의의 형사소송법. 강의의 형사소송은 범죄의 수사 절차, 공판 절차, 재판의 집행 절차를 의미하며 이와 관련돼서 규정된 법을 강의의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자, 좁은 의미,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 또는 협의 또는 강의 형사소송이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수사를 떼고 집행을 떼죠. 그 안에 있는 그 공소 제기부터 공판, 재판 확정까지를 좁은 의미의 형사소송 또는 협의 형사소송이라고 다 수사부터 집행까지 다 합친 것을 강의 형사소송,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이라 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무난하겠죠. 자, 기출 문제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해가지고 어때요? 자, 여기서는 소년법이라든가 법원조직법, 간세법은 언급이 됐죠. 제1년 와중에. 그 다음에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폭처법과는 어떻게 돼요?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들어간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기준은 2020년 기준. 왜냐하면은 이 법이 폐지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연도별로 맞춰봐야 돼요. 특히 이제 이게 이제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뭐 2007년 전인가 이 법이 한 4분의 1 정도가 싹 물갈이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막 법이 막 하도 바뀌는 통에 머리 아프죠. 만약에 80년대 같은 거 어떻게 돼요? 법이 거의 30년 동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20, 30년 전에 책을 쓰나 1980년대 정도 되는 책을 쓰나
내용이 비슷해. 그래서 뭐 딱 책 하나 사면은 그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제 한 2000년대 넘어서부터는 이거 1년에 한 권 정도 아니면 2년에 한 권 정도는 안 사보면은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제 골치 아픈 거라요. 그것도 책을 잘 골라야지. 왜냐하면은 개정된 내용을 이제 잘 반영해가지고 수정된 내용이 이제 제대로 들어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내용이다. 나머지 내용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간이 날 적에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장은 잠깐 쉬었다 보겠습니다. 자, 제2장 형사소송법의 성격 및 법원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절 형사소송법의 성격. 자, 형사소송법은 공법이자 사법법이자 형사법이자 절차법에 해당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955년에는 어떻게 이제 쓰느냐? 홍강남 교수는 형사소송법은 공법이고 사법법이며 형식법, 절차법이다. 이는 기체계적 지위를 결정함과 동시에 기본적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다. 즉, 형사소송법은 공익적이고 배분적인과 동시에 사법적, 법률적이고 또한 형식적, 절차적인 것이다. 이게 1955년에 이렇게 쓴 거라요. 일본 책 뺏겼겠죠, 그죠? 이제 언어상 기체계적 기자가 들어간 게 요새 이런 말 잘 안 쓰죠, 그죠? 자, 형사소송법은 공법이다. 여기 보게 되면은 공법에는 뭐가 있어요? 건법이라든가 형법 그런 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공법으로서의 이제 형사소송법은 형벌권의 주체인 국가와 피의자나 피고인 등 개인관계의 관계를 규정한다. 따라서 배분적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강하게 작용한다. 근데 이제 민법은 사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적인 영역이 좀 많이 가미되었다. 자, 형사소송법은 사법법이다. 그래서 이제 형사사법법. 형사법은 국가의 사법작용의 행사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공판 절차에서는 법적 안정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수사 절차나 형 집행 절차에서 한목적성이 우선시된다. 그리고 이제 행정법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한목적성이 중시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사소송법은 형사법이다. 형사법 안에는 형사소송법과 형법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국가와 개인, 전체와 부분 사이의 배분적 정의 실현에 목적을 둔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 색채가 강하며 정치적 변혁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일반적이다. 이래 보게 되면은 뭐 모든 분야에서 이래 보면 정치를 하려고 이제 하죠. 왜냐면 권력이잖아, 그지? 이제 법학 중에서는 이제 실무가들은 검찰 소속들이 있죠.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아니면은 검찰청에 있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색깔 파악에 있다 보면은 또 연결되는 게 이제 있는 모양이라요. 그리고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은 정치 이제 국회의원이 된다거나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냥 일반적이겠지만은 그래도 또 형사법 쪽으로 형사소송법 쪽으로가 이제 많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조국 사태에서 올 적에 조국 교수도 이제 이런 파트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폴리패스로 해가지고 정치에 현실 참여해가지고 근데 이제 사적인 일 때문에 이제 문제가 크게 돼버렸죠, 그죠? 이와는 달리 민사법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합한 것이고
민법은 평균적 정의의 실현을 강조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권리의 항일도 공법 생활을 규제하는 질서의 근본 이념으로 국가와 국민의 관계 등을 비례적으로 조화시키는 배분적 정의와 손해배상 등 사생활을 규제하는 질서의 근본 이념으로 개인 대 개인 사이에 동등한 대가적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평균적 정의로 구분을 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를 배분적 정의, 평균적 정의로 이렇게 나눈 바가 있다.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다. 절차법으로서 정의 실현에 관한 법률로서 형사절차 법정주의가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은 기술적 성격 및 동적 발전적 성격이 강하다. 근데 이제 형법일 경우에는 실체법으로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로서 제형 법정주의가 적용되는 형법은 윤리, 도덕, 정적, 고정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헌법적 형사소송 해가지고 형사절차 법정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헌법 제12조에 보면은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 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료액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헌법 제27조 보면은 제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7조 보면은 제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해서 이제 만약에 이제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법리에 해당될 경우에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라요. 근데 이게 세계 공통은 아니고 헌법상 우리나라 헌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고 독일에 이런 말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이 아주 평범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걸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 뜻이 이제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중동이라든가 또는 동남아 같은 데에서는 좀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이제 성적으로 피해자가 됐어. 여자가 5년 동안 수사를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구치소 같은데 그냥 가다 놓는 거야. 그래서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수사를 해. 그때부터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는 또 3명, 4명의 그 정인이 있어야 되지. 뭐 그 정인 숫자가 모자라면 그것도 쉽게 말하면은 그 고소해도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은 개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자들의 인권이 완전히 뭐 없는 거지. 특히 이제 거기서 보게 되면은 그 여자가 만약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스마트폰을 써. 그러면은 그 가족들 내지는 그 만약에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남편이 있을 거 아니야. 남편 집안에서 야, 여자가 바람 튀려고 그러지 왜 스마트폰을 써? 도리쳐 죽었어. 야, 우리 같으면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 일들이 세계에서는 특히 이제 인권 후진국에서는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형사절차 법정주의라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안 그러면은 뭐 대통령도 탄핵해서 쉽게 말하면 교도소 보낼 수 있고, 또 아무리 약하다 해도 법만 지키면은 국가가 보호해준다는 뜻이죠. 단 목숨은 이제 보존하고 있어야겠죠, 그죠? 스스로. 자, 형사절차 법정주의라는 것은 수사, 공판, 형집행의 형사절차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서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 형사절차가 국회에서 의결된 형식적 법률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명령, 단성법으로 형사절차를 규율할 수 없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논자에 따라서는 형사소송법정주의라고도 합니다. 필자가 판단하는데
강의 형사소송 법정주의 이꼴 형사절차 법정주의는 같은 영역이다. 이렇게 우리 봅니다. 이렇게 이제 형사절차가 법정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로 형벌권 실행 과정에 있어서 개인 특히 피해의자나 피고인 의 기본적인 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하기에 개인의 자유 침해를 억제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헌법 제12조 1항하고 27조 1항, 31조 2항 등을 이제 예로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 12조 1항은 실체적 측면의 지형 법정주의와 절차적 측면의 법률주의로서 형사절차 법정주의를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형사소송법은 단지 형법에 의하여 발생된 형법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사절차 법정주의의 소급표 금지의 원칙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도는 영미법상 법에 따른 적정한 절차의 이념을 모범으로 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형사절차 법정주의는 단순히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형사절차가 공정한 재판의 이념에 일치하는 적정한 절차일 것까지 요구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형식적 형사절차 법정주의와 실질적 형사절차 법정주의로 이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형사소송법의 구분. 잠깐만요. 자, 원류를 하게 되면 해도 되겠죠. 자, 형사소송법의 법원은 이제 뭐가 있느냐? 헌법, 법률 및 대부분 규칙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헌법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헌법과 관련해서 이제 형사절차에 관한 사항은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형사절차 법정주의와 적법절차에서 공문건지와 진술거부권, 그 다음에 영장지휘와 그 예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 변호인 제도, 그 다음에 체포나 구속 시 그 이유 및 변호인의 선임을 고지받을 권리와 가족 등이 그 이유 및 일시와 장소를 통지받을 권리, 그 다음에 체포, 구속 적부심사 청구권, 자백 배제 법칙과 자백의 보관법규 등이 있다. 나아가서 이제 일사부재리의 원칙, 그 다음에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그 다음에 피고인의 무죄 추정권, 형사피해자의 이제 법정 진술권, 형사보상 청구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법원의 조직과 권한, 재판 공개의 원칙 및 군사법원에 관한 규정으로 이제 규정과 헌법소원권 등의 이게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상 나타나고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및 다행금지 원칙 등 수많은 이제 뭐 내용들이 있죠. 이것이 다 이제 지켜져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실무에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제8자 진범으로 잡혀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진짜는 진범 따로졌죠. 그냥 그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제 고문과 뭐 기타 등등 막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다 뒤지고 있었죠. 결국은 뭐 20몇 년 동안 교도소에 살다가 지금 나왔는데 이제 진범이 이춘재라는 사람이 이제 교도소에 있으면서 그 사건도 자기가 저질렀다고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수사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 다 어때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죽은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 다 이제 뭐 난리 나는 거지. 뭐 징계 받거나 아니면 뭐 상 같은 거
뭐 받은 것도 이제 그 경우에 따라 좀 박탈될 수 있는 일이고, 하여간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기서 있는 것도 지키면 참 환상적인 거죠, 그죠? 근데 실무상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막 언론에서 터뜨리고 또 자기 이제 뭐 특징 같은 것도 꾸며 부풀어 있고 또 기타 등등 막 이래 하다 보면은 오바를 하게 되죠.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그런 사람들 경찰을 뽑으면 안 됐지. 실력 있고 과학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인권이 보장할 수 있는 경찰관을 뽑아야 되는데 어때요? 이 살다 보면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구시대 유물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멋있는 경찰이 돼야겠죠. 자, 3. 형사소송법 등 형사 절차를 규율하는 모든 법률들. 형사소송법은 형식적 의미의 형사법으로 혹은 실질적 의미의 형사법으로서나 모든 형사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일 경우 부건이 될 수가 있다. 자,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제정공포에서 이제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54년에 제정된 공포된 형사소송법을 말하게 된다.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 명칭과 상관없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형사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말하게 된다. 자,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자, 정부조직법은 행정법의 법원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형법의 법원입니다. 이제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특가법은 형법의 법원, 군형법, 그 형법의 법원이고, 경범죄 처벌법도 형법의 법원이고, 조세범 처벌법 형법의 법원, 그 다음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상실된 자격의 회복을 위한 법률일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낼 만하죠. 그래서 이제 막 이것저것 지금 막 엄청나게 많이 요약된 것을 머리 글자로 읽어서도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읽어준 거라요. 자, 대법원의 규칙과 예규도 법적 근거가 없는 대통령령이나 행정각부의 령 및 간수법 등은 법원이 될 수 없다. 자, 대법원 규칙. 대법원 규칙은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나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여 제정된 대법원 규칙은 형소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이 대법원 규칙은 오직 소송 절차에 관한 순수한 기술적 사항만 규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종류로 형사소송 규칙이 있죠. 그 이외에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공판지원에서 자석에 관한 규칙, 법정에서의 방청 촬영 등에 관한 규칙, 법정 등의 질서 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규칙, 형사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단 예비 숙박료에 관한 규칙, 손해식방 규칙 이런 등등이 쭉 나오죠. 만약에 시험을 내기 위해서 이런 것에 있는 관련된 조문에서 많이 뽑아가지고 해도 할 말 없어요. 풀려면 풀어야 돼. 그리고 출제위원들이 이제 관련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정도만 나오면 해도 충분하겠죠, 일단은. 대법원 예규는 원칙적으로 보건성이 부정된다. 그렇게 이제 봐요. 사법부 내부의 공무 지침이나 업무 처리 통일을 기하기 위한 대법원 예규는 소송 관계인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법원이 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배종태 교수는 대법원 예규 법원성을 개념적으로 부인하기보다는 법원으로 인정하고 그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못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딱 부러지게 오다 엑사다 말하기 어려운 것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혼선도 올 수 있겠죠, 그죠? 자, 명령인 법무부령은 원칙적으로 법원성이 인정된다. 법무부도 수사기관의 업무 처리 지침을 규율하는 법령, 예로 각종 부령을 두고 있는데, 그런데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이라든가
검찰집행사무규칙, 검찰징수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보고사무규칙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학술상 법원성이 있다는 것이 유력한 견해이다. 그러나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이라든가 검찰사건 사무규칙 이 규정에 검찰청 내부에 검찰청 내부의 사무처리 지체에 불과한 것일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본다. 여기 신동훈 교수님의 주장이라.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요거를 시험에 내면 어떻게 돼? 미치는 거지.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헷갈리는 거는 안 내. 왜냐면 참여면 이제 좀 행정소송 처리 대상 되면 어떻게 돼요? 신이죠. 그냥 이렇게 알아보면 돼. 보통 시험 출제할 적에는 논란들이 있는 건 피하는 게 최고죠, 그죠? 뭐 과거에 어떤 교수가 들어가가지고 자기 학설대로 문제를 낸 거야. 그게 이제 극소수술이야. 자기 혼자밖에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문제 해가지고 이제 정답을 자기 걸로 해놓고 출제가 됐어.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막 항의가 들어오겠죠. 동서남북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 그건 이제 틀린 걸 해가지고 다 맞게 해줘야죠. 방법이 있나? 자, 형사소송법의 법원은 형사 절차에 관한 상위법의 헌법의 규정, 그 다음에 법률로서 형식적 및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 등이 있고, 헌법 제108조 보게 되면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청 및 법률의 위험에 따라 제정된 형사 절차에 관한 대법원 규칙도 될 수 있다. 명령으로서 사법경찰 관리 직무 규칙, 검찰 집행 사무 규칙 등 법무용도 법원이 된다. 법원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9조에 근거하여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헌법적 형사소송의 전개 가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헌법의 구체적 응용으로서의 형사소송법의 가능성. 자,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관련하여 현행 형사소송이 헌법적 형사소송, 응용된 헌법 또는 구체적으로 응용된 헌법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형사소송법 해석에 있어서는 헌법 합치적 해석이 요구되고 적정 절차와 당사자주의가 강조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보게 되면은 규정이 되어 있고 형사 절차 법정주의 또는 법률적 형사소송법이라고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법률적 형사소송과 헌법적 형사소송의 견해. 법률적 형사소송의 입장은 헌법적 형사소송을 부정하는 논거들로 한국의 형사소송은 대부분 법률의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규율되어 있다. 헌법은 극히 부분적으로 형사소송을 규율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다. 한국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의 가장 중요한 법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이다. 세 번째, 형사소송의 주체인 법원과 검사 및 피고인이 헌법기관이 아니다. 네 번째, 적정 절차의 법리는 헌법 특유의 법리가 아니라 법령 일반의 공통적인 법리다. 자, 헌법적 형사소송이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헌법의 하위법이기 때문에 한국의 형사소송법은 헌법적 형사소송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면 헌법 규정은 형사소송의 재판규범을 형성하고 형사소송법의 내용이 옹려한 재판 또는 적정 절차의 이념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은 형사소송법은 오히려 헌법적 형사소송으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헌법적 형사소송에 이제 수긍해요. 왜냐하면 이제 형사소송법은 헌법의 이념, 내용, 해석, 적용에 있어서 합치되도록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이고 결국 형사소송법은 헌법의 이념을 실현해야 하고 그에 반하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 자, 다수설에 의하면은 1980년대 이후의 학계에서는 헌법적 형사소송법의 단계가 전개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헌법적 형사소송의 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 백형훈 교수가 있는데 헌법적 형사소송법이 헌법을 구체하는 법이라는 의미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 독자적 의미를
부인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잠깐 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한 것도 연결되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제1절 형사소송법의 목적 내지 이념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법의 목적은 뭐죠? 정의의 실현이다. 근데 정치판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은 요새 이제 그 정의의 실현이 맞나 좀 헷갈릴 때가 있죠. 권력자들의 이거 싸움에 있어서 보면은 자, 형사소송법의 목적은 형사사법을 통한 정의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군가 신보성 교수죠.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의 목적 내지 형사재판인의 기능이 무엇이냐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논자에 따라서는 형사소송의 목적을 진실 발견 또는 형사 절차의 이념, 기본 원칙으로 적정 절차의 원칙 등을 들기도 합니다. 정의 실현이 실체적 진실 발견해가지고 또 이것도 방법론도 적정하게 해가지고 도출했을 경우에는 일맥상통하죠. 이것이 무시되고 정의 실현한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이것을 종합해가지고 낱낱으로 본다기보다는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겠죠. 자, 형사소송법의 목적 내지 이념은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정의의 실현이다. 무엇보다 이제 통설과 판례 입장에 의하면은 적법 절차에 의한 실체적 진실의 신속한 발견, 이제 헌재결 1995년에 이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결국 실체 진실주의와 적정 절차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이제 형사소송의 목적 혹은 이제 지배 이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모 교수는 실질적 목적으로 형사 절차에 의한 정의, 공정한 재판이라든가 신속 재판이고 절차상 목적으로 형사 절차에 있어서 인권 보장이라든가 절차의 적정 등을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한쪽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재판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 필요하다. 자, 형사소송은 형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물론 절차상의 목적으로 인권 보장은 물론 적정 절차의 원칙과 실질적 목적으로 공정성은 물론 신속한 재판의 원칙도 요청된다. 자, 실체적 진실 발견주의, 적법 절차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의 원칙과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목적수단 관계설, 그 다음에 이원적 목적설 이런 것이 있는데 보게 되면은 목적수단 관계설에 의하면은 형사소송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있고 적법 절차와 신속한 재판은 수단이라고 본다. 이원적 목적설 보게 되면은 적법 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수단에 그치지 않고 실체적 진실 발견주의와 함께 형사소송의 목적이 된다. 그래서 우연을 관계를 두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시험이 날 것이냐? 학생은 대신에 늘어나면 안 된다. 왜냐면은 답을 어떤 쪽으로 이제 유도하는 게 참여 실수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필자는
형사소송의 기본 이념으로 공정한 재판을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한 법에 따른 적정한 절차의 실현, 그리고 신속한 재판의 보장이라는 주장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 신속한 재판이라는 그 개념이 뭐 당연한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성들의 인권이 좀 거의 없는 뭐 파키스탄 같은 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성적으로 피해를 당하더라도 뭐 정인이 4명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5년 동안 그 구치소 같은 데 이제 가다 놓고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수사하니 많이 하면서 이제 미적거리다가 그 정인 숫자 확보가 안 되면은 그냥 풀려나요. 그 가해자 같으면은 뭐 아무 그거 없이 여자만 오히려 들어가가지고 고생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그런 시스템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여자가 들어갔다는 것은 상대편에서 다른 쪽으로 뭔가 이제 또 조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그게 이제 신문기사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인권 보장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우리 군사적인 시절에 이제 독재타도 그런 거 하다가 군정경식 같은 거 하다가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이 있잖아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에 그 안에 들어갔다 되게 두들겨 맞죠. 그랬을 경우에 인권 보장 문제 많이 언급이 되죠. 지금은 그렇진 않죠, 그죠? 그만큼 이제 사회가 그 당시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도 인권 고양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실체 진실 발견도 이제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이제 해야지 과거 폐설에 의해서 고문을 해서라든가 아니면 기타 등등 불법적인 방법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쉽게 말하면은 법정에서도 인정이 안 되고 또 그런 걸 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죠. 특히 이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이렇게 비춰보면은 가해자로 그러니까 용의자로 된 사람들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춘재만 이제 진범이란 말이야. 나머지들은 그냥 하여튼 구문도 당하고 막 고초를 많이 겪었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다 뒤집어써가지고 교도소에 있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진범이 잡히는 통에 이제 어쨌든 이제 지금 소송 절차라든가 또 그때 이제 잡아였던 이제 경찰관들 내지는 수사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 지금 어떻게 조처 들어가고 아니면 벌써 죽었거나 그런 쉽게 말하면 개판이 당하게 되버렸죠,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재판에서 밝혀내야 되는데 못 밝혀냈잖아. 그러니까 이제 수사하는 사람이라든가 검사, 경찰이라든가 검찰 또 이제 법원에서도 못 잡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한장하는 거지 뭐. 이렇게 이제 과학적 수사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DNA 정폭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춘재에 관계된 게 다 DNA 조사 등을 해가지고 밝혀낼 수 있었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게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사람들 잡아가 족치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실체적 진실주의, 실체적 진실 발견주의를 말하게 됩니다. 자, 1955년의 저서에 의하면은 형사 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 유무에 있어서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실체적 진실주의를 한다. 55년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주의 이것은 이제 부분이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 사실의 인부 또는 제출된 증거에 부수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여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인정하는 주의다. 이게 이제 김시훈 사건에서도 보게 되면은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 3심에 이제 계류되어 있는데 제3자 여죄수사하다가 이제 진범을 잡았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 가해자가 풀었지. 그래서 이제 그 김시훈 사건은 이제 막노동하면서 술도 먹고 땡깡도 부리고 막 이제 주위에 분위기도 안 좋았죠. 근데 하필이면 그때 살인 사건이 벌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에서 이제 전원이 돼가지고 이제 막 족쳐가지고 막 그 자술 쓰게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막 잠 며칠 동안 안 재우다가 이제 적어놓은 거 받아 그대로 뺏기라죠. 뺏겨놓고 도장 찍으라니까 도장 안 찍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의자에 꼭 묶어놓고 손가락 비틀어가지고 이제 지장을 찍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제출해가지고 1심에서는 무죄 나왔는데 2심에서는 유죄야. 그러니까 참 이것도 이제 법정에서도 하면 쉽게 말하면 저놈이 진범이다 딱 생각하는 순간 진범인 거야. 아니라고 뭐 해도 아닌 거지. 그래서 이제 참 그나마 정말 다행인 게 그래도 여죄 수사에서 그게 나왔으니까 정말 다행이지.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이제 교도소에 있을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이제 그게 안 됐더라면. 자, 형식적 진실주의라는 것은 진실 발견에 있어서 분쟁 당사자의 합의를 인정하는 주의를 말하고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기초로 진상을 규명하여 법적 판단을 내리는 형식적 진실주의, 당사자 처분권주의가 적용된다. 대륙의 집권주의, 실체적 진실주의를 우선하는 소송구조이며 영미의 당사자주의는 적정 절차의 원칙을 우선하는 소송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통설은 오늘날 당사자주의도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 효과적인 구조라고 인식되기에 남자의 필연적 구별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적, 실질적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편의상 이렇게 하면 설명하기는 좀 낫는데 어쨌든 제가 똑같은 거죠.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치만 잡을 수는 있으면 된다. 경제 문제도 뭐 흑묘, 변묘 할 게 없다 이거지. 하여튼에 경제 살리는 사람 장땡이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일단은 이제 이론도 어쨌든 진범 잡는데 도움이 되면 되지 뭐. 어떤 거에 하는가 그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같습니다. 자, 실체적 진실주의 내용. 성격은 절대적 진실이 아니라 고도의 객관적 진실의 개연성의 발견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통설에 의하면은 진상규명을 위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한다고 하면 첫째, 죄가 있는 자를 빠짐없이 밝혀서 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10사람의 범인이 있으면은 10사람 모두 유죄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직권주의를 취하는 대립법계에서 유래한 적극적 실체 진실주의. 유죄 필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죄가 없는 자의 무죄를 밝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당사자주의를 취하는 영민법계에서 유래한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가 있어요. 무죄 불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었으면 10사람의 범인을 넘치는 한이 있어도 한 사람의 무죄인을 벌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블랙스톤의 법원이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법원 측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실체적 진실주의라고 하면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를 말한다. 근데 이춘재 사건으로 이제 다 들어가 봅시다. 이제 가정연쇄살인 사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제8차에서 저기는 이게 작동이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이론하고 실무하고 차이가 있죠. 어쨌든 이렇게 하는 이유도 뭐죠?
어쨌든 그 인권 보장이라든가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그런 취지죠. 예. 만약에 자기가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해봐요. 억울하게 교도소에서 수십 년 살다 나와. 국가에서 이제 손해배상 몇십억 해준다 쳐. 야, 재수 없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있다가 억울하게 죽는 사람은 있을 수 있을까요? 돈, 이런 돈 국가 손해배상 못 받고, 또 진법으로 나이 찍히고.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참 애매한 문제죠. 그렇죠? 현행 형사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 및 검사의 거정책임 부담 등의 원칙에 의하여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가 더 강조된다는 입장이 통설과 판례이다. 그런데 양자 구별은 역사적 의의가 있을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실무상에 어떻게 딱 그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효과가 딱 나타나야죠. 근데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애매하다. 실체적 진실주의의 제도적 표현. 자, 여기 보면은 첫째,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의 조화. 두 번째, 정거접한주의. 셋째, 세 번째, 자유심정주의. 네 번째, 당사자 처분주의의 배척. 다섯 번째, 상소제도와 비상구제 절차의 인정 등이 요청된다. 자, 그래서 이제 첫째로 실체적 진실 발견하고 관련해서 수사 단계에서 이미 수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강제 수사의 원칙을 두고 있고, 둘째로 공소 제기 단계에서 검사는 공소 제기 시 공소장의 공소 사실을 특정하도록 하였으며 법원도 문장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다음에 정거접한주의와 자유심정주의, 세 번째 자백배제법칙과 전문법칙 등의 정거법칙, 네 번째 자백 보강법칙, 다섯 번째 상소제도와 재심 등이 나타나 있다. 그래요. 기타 법원의 피고인 또는 정의신문제도가 있고, 이 경우 사무신문제도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필요시 법원의 신문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검사의 객관 의무, 변호인의 진실 의무 등이 있다. 자, 요새 이제 수사권 독립 내지는 이제 자치경찰제도, 검경수사권 조정, 그런 와중에 있고, 이제 막 법도 지금 막 새로 생기기도 하고, 막 이 좀 약간 혼란스러울 때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정권 바뀌면 어떻게 돼요? 또 제도 또 바뀔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정해진 날짜에 시험 볼 적에 그게 맞는 답안을 구성하면 된다. 자, 실체적 진실주의의 제약 한계. 사실상의 제약으로 형사소송이라는 인간 능력의 한계와 제도적 제약을 전제로 장소적, 시간적 한계 속에 제3자가 객관적 사실을 밝혀내는 작업으로 상대적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없다는 사실상의 제약을 갖는다. 맞는 말이에요. 다만 합리적 의심이 없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된다. 이거는 뭐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자, 초소송법적 이익에 의한 제약. 군사상, 공무상 또는 업무상 비밀에 속하는 장소 또는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은 제약된다. 공무상 또는 업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 건친자에게 형사상 불이익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언을 거부할 수 있다. 국가적 또는 사회적 이익이 더 중요하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 등을 제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아무리 국가적 이익, 사회적 이익이 더 중요하더라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제약해서는 안 되죠. 비밀리하면 되잖아. 진실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이제 따져야겠죠. 손해배상 해주고 뭐 비밀을 할 건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나가야지 실체 진실 발견 자체를 어떻게 왜곡시키면은 절대로 안 된다.
그건 이제 독재적인 이제 전체적인 발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만약에 이제 국가주의나 뭐 사회 그걸로 인해서 뭐 어떤 것을 제약을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럴 수 없는 이야기다. 자, 북지국가의 원리 등에 의한 제약, 이념 충돌에 의한 제약이죠. 다양한 기본 원리에 의해서 제한을 받죠. 적정 절차에 의한 제약, 진술고 목권,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의한 제한, 구속기간의 제한 등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다? 2021년 전후의 이 시스템에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다. 그래서 좋은 나라다. 그렇게 말했겠죠. 자, 적정 절차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논자에 따라서는 적법 절차의 원칙이다. 자, 적정 절차의 원칙이라는 것은 헌법 정신을 구현한 공정한 법적 절차에 의하여 형벌권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적법 절차의 원칙을 혼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영미법에서 개발된 이후 오늘날 세계 각국 형사소송법 지도의 이념이 되어 있는 이 원리, 형사 절차의 모든 과정을 공정한 법적 절차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요구한다. 그 이유를 들면 첫째, 인간 존엄성의 존중 차원에서 형사 피고인의 존엄성도 존중한다. 예를 들어서 사람 죽인 형사 피고인의 존엄성 존중한다. 이러면은 어쨌든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제 그럴 수도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그 절차에 의해서 사형시키면 그만이죠,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사형의 폐지론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사람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무기징역, 뭐 종신형으로 이제 한다거나 그런 이제 방법론을 쓸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도축장에서 소나 개 죽이듯이 개 죽이는 그런 방법을 안 써야죠, 그죠? 왜냐면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은 현재는 막 노벨상도 받고 막 대통령도 하고 또 막 인권에 관계된 이제 세계적인 유명한 인물이었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교도소에서 막 전과자 취급 받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바다에 수장될 뻔한 그런 구살적으로 살아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보통 겨울에는 독방 같은 데 있으면은 어때요? 물이 꽁꽁 얼어가지고 막 아침에 일어나면 추워 죽죠. 그래서 이제 그랬을 경우에 너무 좀 만약에 우울한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그런 상황을 겪으면 어떻게 돼요? 이 교정행위를 바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것은 이제 충족시켜주면서 반성을 하게 하고 또 제사야를 하게 하고 기타 등등 이렇게 해야 되지. 완전히 급주는 거죠, 그죠? 들어오면 이렇게 이제 코로스로 일을 다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재범을 안 저지르고 그 사회에서 쉽게 겁먹어가지고 아주 조용히 살아간다.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그럴 리가 없죠. 별 2, 3개 달고도 계속 사고치죠, 그죠? 자, 공정한 소송 절차가 실행되지 않으면 법 질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고 국가 형벌권의 실행에 있어서 남용 근제 등을 들 수 있다. 자, 직정 절차의 개념은 그 근원을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에서 찾을 수 있다 해가지고 대헌자 39조에 따르면은 어떠한 자유인도 그 동료의 합법적 재판에 의하거나 또는 국법에 의해서가 아니면은 체포, 감금, 압수, 부배 방치, 추방을 받거나 혹은 기타의 방법에 의해서 침해되는 일은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국법은 형식적인 의미로부터 점차 실질적으로 이해되어 올바른 법을 뜻하게 된다.
이 사상이 미국의 연방수령헌법 제5조 및 제14조의 적정절차 원칙에 관한 명문구죠. 누구라도 정당한 법에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있으면 법으로 듀 프로세스 오브로 이론이 재판을 통해 발전하였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라요. 네. 자, 한국의 경우 1987년 헌법에 이것이 처음으로 규정됐대요. 이때 이제 군사정권 때인데 어떻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헌법 12조 제1항에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용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절차의 원리를 선언하고 있고,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도 제3호 본문은 동조 제1항과 함께 적법 절차의 원리 일반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사 절차상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는 절차사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구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적법 절차의 원칙을 헌법의 기본 원리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자, 자, 적정 절차 원칙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배모 교수는 적법 절차의 원칙을 현행법상 적법 절차와 법문화로서의 적법 절차로 이제 분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현행법상 적법 절차를 실현하는 하위 원칙으로 공정한 재판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피고인 보호의 원칙 등을 이제 들고 있고, 이제 법문화로서에 관련된 후자와 관련해 가지고서는 적법 절차의 개방성과 법문화, 정부 집행권, 법적 청구권 등 처벌 불가능한 형사소송 규범, 고문 금지, 진술 거부권, 무죄 추정 원칙 등 법문화로서의 적정 절차의 실천적 역할 해가지고 이런 것을 이제 들고 합니다. 현행법상 보게 되면은 공정한 재판의 원칙. 말 그대로 이제 재판상 공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평한 법원의 구성, 두 번째 무기평등의 원칙의 실현, 세 번째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 비례성의 원칙은 이제 가행범죄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법 실행의 차원에서 허용된 권한일지라도 과도하게 행사되는 것을 금지하는데 비례성의 원칙이라 하고, 강제처분 시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정당한 균형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피고인 보호의 원칙.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나 피고인의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권리 행사를 고지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진술 거부권의 고지라든가 상소에 대한 고지, 정보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과 증거 신청에 대한 고지, 태정한 피고인에 대한 정인, 감정인 또는 공동 피고인의 진술의 요지의 고지, 변호인 선임권의 고지와 구속과 범죄 사실의 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바짝거려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도 막 모르고, 또 변호사들도 뭐 바쁘면 어때야 돼요? 깜깜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인지되도록 고지를 해야 됩니다. 자, 적정 절차의 원칙의 제도. 자,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가 있죠. 편파성오리가 있으면은 요거를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이것도 너무 쓰니까 어때요? 재판을 안 하는데 변호사가 사건을 하는데 뭐 몇 개월 끄니까 변호사가 한 달에 한 명씩 바뀌는 거야. 자, 변호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이.
와, 그것도 돌아버리더라고요. 왜냐면은 옆에서 이제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한번 보니까 이거 뭐 심심하면 그냥 로테이션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복음에 또 아니면은 또 재판에서 또 새로 이제 또 이렇게 묻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변호사도 이제 A 변호사하고 A 재판장하고 이제 A 변호사하고 이렇게 할 적에는 막 열정적으로 한다니까 또 재판장이 또 바뀌면 또 다시 할 수 없잖아. 그러면 이제 김새는 거죠, 그죠? 하여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참 괜찮은데 협회하는 거 괜찮은데 이게 너무 막 로테이션이 심하니까 이게 좀 참 황당한 일도 좀 벌어지는 것 같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피고인의 변호인 조례권. 당연하죠. 다 그런데 돈이 필요해, 그죠? 돈이 뭐 A급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5천만 원, 한 심당, 뭐 B급 뭐 한 3천만 원, 뭐 C급 내지는 뭐 기타 등등 보통 1,000만 원 그 정도도 받으러 내려가겠죠. 이런 있는 사람은 보통 지금은 한 400몇만 원 정도에서 이제 뭐 사건 당한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받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야기가 잘 되면 바꿔고 해도 또 성수비용을 줘야 돼요. 100%.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 이게 건수만 잡으면은 괜찮은 거죠. 자, 변호인의 묵비권 제도, 그 다음에 구속 적부심사 제도에 대한 게 있습니다. 자,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의 하나로서 무기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다 볼 수 있고, 자,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묵비권 고조 의무가 있죠. 피고인에게 단순한 방어권을 인정하여 주는 정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법원이 피고인을 보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무기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네 번째, 적정 절차 원리 위반의 효과. 적정 절차의 원리를 위반하면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적정 절차를 위배한 것으로 보아가지고 증거 능력이 상소의 이유,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적정 절차의 원리에 위반 시 국가 배상의 청구, 헌법소원, 이용법률 심판, 재청 신청 등의 적절한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막 쭉 설명을 하는데 분량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핵심을 찍기 어렵죠. 시험 문제 여러 개 나올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역으로 기존에 이제 객관식 시험 문제 나온 게 있잖아요. 그것을 풀어보면서 이렇게 맞춰나가야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말을 길게 설명하는 게 시험에 나온다는 의미구나. 안 그러면은, 뭐, 특별히, 의미가 있기 전에는 죽지는 않겠죠. 자, 적정 절차의 원리에 위반되는 사례들 해가지고, 보통의 평범한 성인인 청구인들로서는 내밀한 신체 부위가 노출될 수 있고, 역겨운 냄새라든가 소리 등이 나는 가운데, 이 볼일을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유치기간 동안 위와 같은 구조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볼 때 비인도적 불력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비록 건강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해가지고 경찰서 유치장 2012년이라요 개선된 화장실과 유치장 등이요 기존 그런데 요게 이제 들어가서 앉으면은 밖에서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앉아 있는 게 보이겠죠. 개선 화장실 해가지고 그리고 국방부 군사법정에 한번 가봤더니 거기는 우리 이제 뭐라카나 스티로폴 판넬이 있죠.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그냥 우리 이제 작은 방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만들었는데 위에는 이제 트여 있고 위에는 이제 트여 있는데 사람이 쓸 경우에는 밖에 안 보이고 안에 화장실 이제 변기 그 하나 이렇게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럼 어때 돼요? 어느 정도 가려주죠, 그죠? 근데 이제 그걸 만든 군사법원장이 이제
투스타급기도 한데 원스타인지 투스타인지 지금 헷갈리는데 그 사람이 이제 군납에 관계된 것을 뒷배를 한 수십 년 동안 봐준 모양이야. 그 때문에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그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는 뭐 그런 일이 생겼더라고요. 자, 기존 유치장 이렇게 뜰창살이 되어 있죠, 그죠? 개선 유치장 이렇게 좀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 그 다음에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이 피의자에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구속된 피의자에도 적용되어야 되는데 체포된 피의자에게 적용할 수는 없으며 설령 허용된다 하더라도 흉기 등 위험물이나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 은닉할 가능성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 채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올리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물까지 내린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 과도한 신체 수정은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났으며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성 및 제12조 신체적 자유침해는 정도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 가운을 입혀야 된다. 알몬스터 갈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때요? 과거에 거기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여자일 경우에 어떻게 돼요? 엉덩이를 깔아놓고 허리를 숙이라 하죠. 그 병원에 가면 의사들 쓰는 고무장갑 있잖아. 그런 거 쥐고 어떻게 돼요? 구멍이랑 구멍에는 다 손가락 놓고 휘져서 왜냐하면 그게 흉기 있을 거고. 그럼 어떻게 돼요? 미치죠, 그죠? 근데 이제 정교조 출신이라든가 좀 아주 평소에 우리가 보기에 좀 숭고한 직업에 있던 분들, 그분들은 이제 옷을 벗겨다가 뭐 앉았다 일어서 이거 막 시기스럽게 뭐 어떻게 돼요? 취업적으로 자살해버려요. 이제는 그거고. 또 하나는 요새는 이제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그 교도소 같은데 이렇게 수용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 주소 같은 경우에도 수감이 될 적에는 처음에 옷 같은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방금 이야기했듯이 뭐 옛날 같아서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막 장갑 쥐고 막 손가락 뭐 하고 막 이렇게 본다고 그랬다는데 요새는 이제 밑에 이제 유리판을 깔고 그 밑에 이제 변기처럼 재래식 변기처럼 돼 있다면 밑에 이제 카메라를 설치해 놓죠. 그래서 옆방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모니터에 우리 이제 엉덩이 쪽에 그쪽에 이제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흉기가 있다 없다 뭐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 그걸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고 그럴 경우에는 볼 적에는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그럴 수 있겠지.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직 대통령들 말이야. 옷에 범털해가지고 막 교도소 줄줄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들도 맨 어쩌면 형평성의 원칙에 좀 다 까야 되잖아. 엉덩이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카메라 비추고 전직 대통령이 여자였어. 그럼 그거 앉아가지고 비춰야 돼. 물론 다 생략할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이론상으로는 전직 뭐 대통령들 내지는 뭐 아주 막 잘 나가는 부자들도 초다 교도소 들어갈 적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소금 마실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야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고 그건 뭐 너무하다라든가 아니면 그거 아주 뭐 엄격하게 실시해야 된다 논란이 많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난 몰라. 하여간 그렇게 이제 그래요. 자, 군사법원의 적용 대상에서 군검찰관이 이를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군사법 경찰관의 구속기간을 연장까지 하면서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부적절한 방식에 의한 과도한 기본권에 제한한다. 가행금지를 원칙에 위반하여 신체적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신속한 재판의 원칙의 의미, 목적.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형사 절차는 부당하게 지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적절한 기간 이내에 재판이 끝나야 한다는 원칙이다. 사법은 신선할수록 향기가 높다. 이런 말처럼 대권의 견해나 재판의 지연은 재판의 거부와 같다. 이런 법원에서 그 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신속한 재판은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한 물론 진실의 발견, 소송 경제, 재판의 신뢰성과 형벌 목적의 달성이라는 공익의 실현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너무 총알같이 되는 건 아니고 적정한 정도의 그게죠, 그죠? 자, 재판 전이나 재판 기간에 피고인의 부당한 장기 구금을 방지하고 재판 결과에 대한 불안 심리를 최소화하고 재판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고인의 방어력이 약화됨을 방지하는 것 등을 위해서 이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제 헌법 제27조 3항에도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가중한 업무로 인해 가지고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피고인의 이익보다 형사사법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신속한 재판이라기보다도 막 판사들도 인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막 주말에도 행사도 있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량이 많아요. 이게 사건도 많고 막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막 일 소화시키자면은 낮에도 일해야 되지, 밤에도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도 막 그거 보고 막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법정에서 줘라. 판사가 재판장이 줘라. 난리 나는 거죠. 그럼 사진 찍어가지고 막 시험내면 오세요. 막 히트 치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가중한 업무를 줄이면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빨리 이제 적당하게 이제 이것을 한다면은 의미가 있겠죠. 신속한 재판의 원칙의 내용 및 제도, 수사 및 공소 제기의 신속을 위한 제도,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제한, 그 다음에 공소시효 제도, 그 다음에 검사에 대한 수사권의 집중 및 기소 편의주의 등이 있다. 이것도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 보통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수사에 관계된 건 전부 다 경찰, 공소제기부터 이제 검찰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는 형태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뭔가 변화가 올지도 모른다. 어느 정도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해야겠죠. 근데 이제 시험 볼 적에는 어떻다? 현재 현행법 조문 그것을 딱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장 그런 것은 뭐다? 여기 보면은 법제처가 있죠. 법제처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현행 법령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형사 소송법 보면은 여기에 현행 법령이 있어요. 여기에 현행 법령을 보면은 이제 요게 지금 쓰고 있는 그 법이 있고 그 옆에 보면은 과거의 법은 연역 법령을 눌러야 돼요. 두 번째 거.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이제 형사소송법이 1954년 제정했을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모든 법이 제정한 게 나오죠. 제정한 게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제정된 게 쫙 다 나와버려요. 그래서 다시 현행법령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현행법령 중에 여기 보면은 예정인 게 있죠. 여기 예정인 것은 이제 뭐 개정된 게 시행되는 게 이제 그 미래에 잡혔다는 뜻이고 여기 보면은 5번에 보게 되면은 형사소송 불입죠. 요게 이제 그대로 나와 있죠, 그죠? 요거에 의해서 이 현행법에 의해서 조문이 그리고 이제 그 시험 보는 날
가지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지를 작성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점수를 쉽게 말하면 지켜줘. 안 그러고 이제 미래법이라든가 그 하필이면 그때 법이 폐지가 돼버렸어. 그럼 답이 어떻게 돼요? 달라지는 거지. 자, 공판 절차의 신속을 위한 제도, 공판 준비 절차의 마련. 원칙적으로 재판은 공판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판 중심주의를 지켜가면서까지 공소장 부분의 송달,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제도, 공판기일 전에 정부조사, 정부 제출 등의 공판 준비 절차를 마련하였다. 결석재판제도 혹은 이제 결석재판제도라고도 해요. 자, 이것이 이제 제 법학박사 독일에서 이제 할 적에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형소법 제277조의 2 피고인의 출석 거부와 공판 절차 제1항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단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이 2007년이네요. 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쭉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참고하기라고. 자, 형소법의 약식명령에 대해서도 정식 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이에 불출석할 때에도 결석재판을 할 수 있다. 보통 출석하지 않으면 뒤집어 쓰는 수가 있죠, 그죠? 아니면은 아주 유리한 경우에는 꼭 안 나가도 또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출석하는 게 좋죠. 자, 집중심리주의. 자, 형소법 제267조의 2 집중심리 표제가 그렇게 되어 있죠. 제1항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이런 데도 보면은 살인죄라든가 강도죄 등 특정 강력범죄 심리에 대해서는 집중 심리주의를 도입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구속기간 및 판결 선고기간의 제한, 기타, 심판 범위의 한정, 재판장의 소송 지휘권 및 대표 변호인 제도 등. 그 다음에 상소심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요구되죠, 그죠? 미결 구금 밀수 산입의 금지 등 재판의 신속을 위한 특수한 공판 절차, 간이 공판 절차는 약식 절차 및 적결 심판 절차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침해를 했을 경우에 그 구제 보게 되면은 재판 지연 등의 침해의 판단 기준으로 적절한 기간은 심리 방법, 사건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양형에서 고려하기도 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방법이라든가, 일본은 면소 판결의 방법, 독일은 양형 등의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다. 어쨌든 어디까지나 형사 절차의 합리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자, 결론, 소결. 형사소송법의 목적 원리로 실체적 진실주의, 적정 절차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의 원칙 등이 있을 수 있다. 최고의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있다고 하겠고, 그러나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라도 달성해야 하는 유일한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정한 절차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의하여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제 필자는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의 정신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이제 제 대학원 때 학부 때 그 논문이
주제였죠. 자, 보게 되면은 이게 한국학술진흥재단, 지금은 한국연구재단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대학생 연구 논문 발표를 했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4학년 때 이것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인권 보장과 신체적 진실 발견의 조화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입상을 해가지고 상을 받았죠. 서론 이게 많죠. 화물이 많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인륜적 차원의 사회질서 해가지고 요 도식에 의해서 자유진리 인간 속에서 이제 소외됐을 경우에 뭐 실존주의 이론이라든가 상대가 온정, 부정 또는 이제 사랑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민주화 사회에 관계된 것으로 이렇게 도시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모형도 만들고 해서 이제 인권 보장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논문이 이렇게 3개까지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걸 보고도 다 뭐 하기에는 좀 힘들겠죠. 왜냐면 학문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논문을 썼다 제가 언제? 대학교 때. 이렇게 제 카페에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쓴 논문을 여기다 탑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외에도 통일 논문도 이제 2개 대학교 때 써가지고 이제 입상을 했는데 그게 내 운명을 바꾼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논문을 쓰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은 그냥 심사를 하게 되면 5분이면 돼. 커피 한 잔 마시고 끝이야 심사가. 박사과정도 한 30분 이제 독일에서 심사를 하는데 이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심사했는데 그냥 쉽게 끝났어요. 논문은 너무 쉽게 끝났어. 근데 이제 외국어 시험, 영어 시험이든 독어 시험, 야 이건 죽어요. 그래서 이제 의학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의학은 해야죠. 자, 경사소원법의 역사에 대해서는